2024년 5월 18일, 일본 오사카의 히라카타. 경찰들이 한 맨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사망해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19살의 와타나베 카렌으로 간사이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던 여대생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는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인 니시미츠 쇼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나쁜 사람도 그였고 경찰에 신고한 이도 그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범행은 2024년 5월 16일에 벌어졌습니다. 쇼는 카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었습니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그는 그녀를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했죠. 피해자의 몸에 확인된 자상은 62곳.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감정적 통제를 완전히 잃었음을 보여주는 잔혹한 흔적이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이불을 덮어 시신을 가린 뒤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멀지 않은 시내 호텔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지만 곧 그는 돈이 바닥났습니다. 호텔 요금을 낼 수 없게 된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죠. 카렌은 간사이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히라카타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밝고 다정한 성격,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학생, 친구들은 그녀를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불과 19살에 불과했던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끝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믿었던 연인에게 가로막혀 잔혹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자 남자친구였던 쇼는 당시 26살의 무직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은 엇갈립니다. 어떤 동창은 항상 웃고 다니던 아이였다. 평범했고 친구와 잘 지냈다. 사람을 죽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라고 말했고, 반면 또 다른 동창은 수업 시간에 시끄럽고 선생님께 자주 혼났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졸업 앨범에 그는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건 친구다 라는 글을 남겼지만 그 이후로 그의 인생 궤적은 뚜렷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기록도 불분명했고 대학에 진학했다는 정보도 없었습니다. 직업은 없었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 머무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수백만 엔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거액의 채무가 있었지만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은 개인 SNS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가까워졌던 그들은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연애 초기에 카렌은 그에게 자신의 맨션 열쇠까지 맡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를 신뢰했고 아마 사랑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직이면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버는 사람처럼 행세했고 허세와 자존심을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아마 체포 당시 그가 지고 있던 빚은 여기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교제 한 달쯤이 지나면서 쇼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는 점점 카렌을 집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그녀를 몰래 따라가고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그녀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죠. 카렌은 두려움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무섭다.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 열쇠를 돌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그 말은 쇼를 자극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집착, 동행이 아닌 감시.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그녀는 그에게 헤어지자 말했고 둘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쇼는 흉기를 들었고 저항하고 애원하는 그녀를 무시한 채 끝내 살해했죠. 그는 이불을 덮어 그녀의 몸을 가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호텔에 숨어 지냈지만 돈이 바닥나자 자수를 결심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였다 라는 그의 자백은 경찰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맨션 안에선 참혹하게 살해된 카렌이 발견됐죠. 그는 곧바로 살인죄로 체포됐고 칼로 그녀를 찔러 죽였다라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2월에 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고수입인 것처럼 꾸민 거짓말이 한계에 달했고 그녀에게 들통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칼에 찔리면 죽는 곳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계획성이 있는 범죄라 지적했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공격을 반복했고 강한 살의가 인정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형대로 징역형이 마땅하다며 그에게 22년의 징역을 선고했죠.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밝은 여대생이 자신의 연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점과 더불어 특히 카렌이 사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그가 무섭다라고 호소했음에도 공적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999년 오카야마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관련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반복적 추적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에는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거기에 카렌은 지인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긴 했지만 직접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개입할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혼자 두려움과 맞서야 했고 그 결과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쇼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애착 불안과 충동성을 동시에 지녔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그녀와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버려진다라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공포는 분노로 변했고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순식간에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집착은 결국 파멸만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